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나치당이 집권한 독일이 히틀러 주도로 점점 군국주의화되자 온 유럽의 국가들이 독일의 향후 행보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과 같은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도록 말이죠. 1차 세계대전 종료 후 체결한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독일의 군비 지출은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이를 히틀러가 무시하는 수준으로 군비를 늘리고 있었거든요.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인들이 매우 치욕스럽게 여기던 조약이었는데 1935년 히틀러는 베르사유 조약을 앞으로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군비 제한을 무시하고 독일을 재군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과 함께 1차 세계대전 때 패전했던 독일은 로카르노 조약을 강요받아 독일과 프랑스의 국경지대였던 라인란트 지방의 영토를 상실하고 라인란트 지역을 영구적으로 비무장하기로 했었거든요. 하지만 1936년 히틀러는 로카르노 조약을 무시하고 독일군 2만 명을 라인란트 지역으로 보내 라인란트 지방을 재무장하였습니다. 이에 영국과 프랑스는 이제 세계 대공황을 겨우 극복해가고 있는 상태에서 독일과 외교적 마찰로 번지고 이게 또 일이 커질 것 같아서 히틀러의 라인란트 재무장에 관하여 딱히 큰 문제로 삼지 않았습니다. 1938년엔 나치 독일이 오스트리아 빈까지 군사 점령을 하며 그 다음 동유럽의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텔란트라는 지역까지도 병합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때 영국과 프랑스가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1938년 9월 독일 민헨에서 영국의 총리 네빌과 프랑스의 총리 에두아르 달라디에가 독일군의 주데텔란트 점령권을 두고 히틀러를 만났습니다. 히틀러는 주데텔란트 지역의 점령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독일과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자 했던 영국의 네빌 총리와 프랑스의 에두아르 총리는 독일군의 주데텔란트 주둔을 인정하는 대신 체코슬로바키아의 안정과 독립을 꼭 보장하고 더 이상 독일군이 추가로 진군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합니다. 이 합의를 민헨 협정이라고 하죠. 하지만 히틀러는 민헨 협정을 지킬 생각에 추호도 없었고 1939년 폴란드로 침공하며 제2차 세계대전에 발발했습니다. 이번에도 독일 입장에서는 유럽 전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프랑스 제압이 최종 목표였고 영국의 경우 프랑스를 제압하면 독일이 유리한 입장에서 영국을 외교적으로 굴복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프랑스를 어떻게 빨리 제압하느냐였고 1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이 실패했었죠. 나치 독일도 1차 세계대전 때의 실수를 철저하게 분석을 했고 슐리펜 계획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프랑스로 침공하기로 합니다. 우선 1차 세계대전 당시 슐리펜 계획의 패착 원인 중 하나였던 러시아. 히틀러는 우선 러시아의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해 놓은 상태였고요. 1차 세계대전 때와는 달리 벨기에를 통해 크게 우회하지 않기로 합니다. 벨기에 우회 작전은 부담하고 소모해야 하는 것들이 워낙 많았잖아요. 그런데 슐리펜 계획, 즉 벨기에를 크게 우회해서 프랑스로 들어간다는 작전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국경지대 사이에는 아르덴 숲이라는 울창한 숲에 있어서 프랑스로 곧장 진격한다는 게 어렵기 때문이죠. 1940년부터 새로운 총리가 된 프랑스의 폴 레노 총리는 독일의 군사 침공에 철저하게 대비하여 군수품 생산을 확대하고 당연히 이번에도 1차 세계대전 때처럼 벨기에와 프랑스 국경지대가 주요 전선이 되리라는 생각에 그쪽에 많은 군사력을 집결시켜 놓았습니다. 이는 유럽 본토에 지원 와준 영국군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독일군이 모두의 예상을 깨어버리니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악명 높은 독일의 구데리안 기갑부대가 절대 뚫지 못할 아르덴 숲을 통과해버립니다. 느닷없이 아르덴 숲에서 나타난 독일군의 기갑부대에 벨기에 프랑스 라인에 분포했던 영국군이 덩케르크까지 밀려났습니다. 덩케르크에 고립된 영국군의 경우 역사적인 덩케르크 철수작전으로 무사히 영국 본국으로 철수할 수 있었지만 이제 프랑스와 함께 싸워줄 영국군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프랑스는 부랴부랴 아르덴 숲을 뚫고 프랑스로 들어오려는 독일의 구데리안 기갑부대를 막아야만 했습니다. 샤를 드골 중령이 프랑스의 제4 기갑사단을 이끌며 구데리안 기갑부대의 후방 보급선을 공격해 일시적으로 구데리안 기갑부대의 움직임을 봉쇄시키기도 했습니다. 다만 독일군의 공중지원과 포병 반격이 겹치자 샤를 드골 중령의 프랑스 제4 기갑사단도 결국 독일군의 진군을 묶어두지 못하고 철수합니다. 비록 철수하기는 했지만 일시적으로 독일 구데리안 기갑부대의 움직임을 멈춘 공로를 인정받아 샤르를 드골은 준장으로 진급합니다. 애당초 프랑스 중남부 지방은 독일군이 오지 않으리란 판단하에 군사력을 많이 집중시키지 못했고 어찌어찌 프랑스 본토군을 급히 재편성되었으나 급하게 조직한 부대들인 만큼 통신 두절과 지휘 혼란으로 일관된 방어가 불가능했습니다. 1940년 5월 하순부터 독일 기갑부대는 다시 무서운 속도로 진군을 했고 6월 10일 이탈리아가 참전하면서 프랑스 남쪽 국경을 위협하자 프랑스 정부는 보르도로 피난을 갑니다. 프랑스의 구군은 이제 거의 무너지기 직전까지 갔지만 전선에 있던 샤를 드골 준장은 포기하지 말고 계속 싸울 걸 주장을 했고 또 폴 레누 총리도 강경파였지만 프랑스 군부의 정점에 있던 페탱 원수가 전세를 뒤집지 못할 것을 보고 페탱 원수, 프랑스의 국방부 장관과 외무부 장관은 항복을 결정하면서 폴 레노도 총리직에서 사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페탱 원수를 새로운 총리로 임명했고 1940년 6월 17일 페탱 총리는 전투를 중지하고 독일에 휴전을 요청한다고 프랑스의 항복을 오피셜하였고 이렇게 프랑스의 제3공화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다만 전선에 있던 샤를 드골 준장은 BBC 라디오에서 프랑스 민족에게
방식의 고함을 통해 프랑스의 패배는 일시적일 뿐이며 싸움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다만 이미 프랑스 정부가 항복해버렸으니 샤를 드골이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샤를 드골은 주전파들과 함께 영국으로 넘어가 영국에서 전열을 재정비한 이후 계속 독일과 싸우기로 합니다. 1941년 영국으로 넘어간 이 프랑스의 망명정부를 자유프랑스라고 부르며 샤를 드골이 이 자유프랑스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자유프랑스 군을 창설해 영국군 및 연합군과 협력했죠. 그럼 원래 프랑스 정부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치 독일은 프랑스에 친나치 성향의 괴뢰 정부를 세워 일종의 간접 통치를 합니다. 사실상 나치 프랑스였으며 수도가 비시라는 곳에 있어서 비시 프랑스라고 부르고, 나치 독일에 항복하는 걸 주도했던 페탱이 비시 프랑스를 이끌었죠. 그리고 프랑스 내 파시스트들이 대거 들고 일어나 정치나 사회적으로 프랑스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프랑스의 식민지 국가들도 명분이나 공식적으로는 비시 프랑스의 관리를 받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국내에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있었듯 비시 프랑스 내에서도 프랑스 해방을 꿈꾸는 지하 조직들이 있었으니 이들을 레지스탕스라고 불렀죠. 초기 활동은 소규모였고 정보 수집, 연합군 지원, 신문 전단 배포 같은 정보 심리전 위주였습니다. 우리 독립운동가들도 독립단체들이 여러 개 있었던 것처럼 프랑스의 레지스탕스들도 여러 개의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레지스탕스는 농민, 학생, 노동자, 지식인 등 일반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비밀리에 무장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철도 파괴, 통신방해, 독일군 및 비시 경찰 암살 등 게릴라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1942년부터 연합군이 아프리카 이탈리아 전선에서 성과를 내자 레지스탕스 조직은 점차 통합되기 시작했죠. 드골이 자유프랑스군과 연계하며 외부 지원을 받아 무기와 자금을 공급받았고요. 1944년 노르만디 상륙작전 직전에 레지스탕스는 프랑스 전역에서 독일군 교통망 파괴와 봉기를 통해 연합군의 작전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1944년 연합군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시키면서 비로소 나치 독일이 점령하고 있던 프랑스로 진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물론 자유프랑스군도 많은 군사력이 아니지만 본인들 국가 해방시키는 이 결정적인 작전이었던 만큼 참여를 했고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 연합군은 프랑스 내륙 지방으로 진격, 그리고 이탈리아에 있던 연합군 병력 약 10만 명과 1만 대의 전차가 프랑스 남부에 성공적으로 상륙합니다. 프랑스 내부에 있던 레지스탕스도 호응하면서 1944년 8월 25일 파리를 해방시킵니다. 샤를 드골은 파리로 돌아와 임시정부를 수립하며 비시 프랑스도 완전히 사라졌고, 1945년 초까지 프랑스에 남아있던 나치 독일군을 완전히 토벌합니다. 이후 샤를 드골은 나치 부역자들을 철저하게 처형하고 처벌하며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앞으로 우리 프랑스가 외세의 지배를 또다시 받게 될지언정 민족을 배반하는 인간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1945년 5월 나치 독일이 항복하고 1945년 8월 2차 세계대전이 완전히 끝나죠. 전쟁 후 정치적 혼란 속에서 임시정부는 프랑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헌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1945년 10월 헌법 제정 국민투표가 실시되어 임시헌법과 국민대표회의 구성 방식이 결정되었죠. 임시정부는 재헌의회를 통해 헌법 초안을 마련하기 시작했고요. 1946년 5월 첫 재헌헌법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이 새로운 재헌의회가 재편성되었습니다. 같은 해 10월 두 번째 헌법안이 국민투표에서 통과되어 공식적으로 제4공화국 헌법이 확정되었죠. 헌법 제정으로 대통령은 상징적인 존재, 총리가 정부 수반이 되는 의회 중심제가 채택되었습니다. 1946년 11월 벤제르 총리 내각이 정식으로 출범하며 프랑스 제4공화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양차 세계대전으로 국제정세를 주도하는 강대국은 미국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유럽 내에서는 옛 유럽 자체의 패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고, 영국은 자기들 필요할 때만 유럽 소속감을 내세우고, 독일은 패전 후 분단된 과정에서 유럽 패권을 주도할 수 있는 국가는 사실상 프랑스가 유일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 장관 로베르 슈만과 경제학자 장 모네는 유럽 경제를 통합하기 위해 석탄과 철강 산업을 공동 관리하자고 유럽 각 국가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이는 독일과 프랑스의 핵심 산업을 하나로 묶어서 전쟁을 불가능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었죠. 1951년 파리 조약으로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6개국이 참여해 1952년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이른바 ESCS가 출범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ESCS가 오늘날 EU의 전신이 되는 국제연합입니다. 그래서 ESCS를 주도한 프랑스 외무부 장관 로베르 슈망은 EU의 아버지라고도 불리고 있죠.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는 회원국 간 경제 통합의 성공을 계기로 범산업적 협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꾸준히 발전했습니다. 1955년 메시나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석탄 철강을 넘어 모든 경제 부문을 아우르는 공동시장을 구성하기로 합의했고, 그 결과 1957년 로마 조약이 체결되어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는 유럽 경제 공동체로 확대되었습니다. 유럽 경제 공동체에는 관세 동맹을 수립하고 상품, 자본, 노동,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진했고요. 또한 농업 정책과 지역 개발 정책을 마련하며 유럽 내 경제 격차를 줄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처럼 2차 세계대전 직후 수립된 프랑스 제4공화국은 유럽 사회에서 1인분 역할을 톡톡히 해내었지만 프랑스 제4 공화국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1945년 10월 9일 프랑스 제4공화국의 1차 세계대전 직후 수립된 프랑스 제4공화국은 유럽 사회에서 1인분 역할을 톡톡히 해내었지만 프랑스 제4공화국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1945년 10월 9일 프랑스 제4공화국의 1차 세계대전 직후 수립된 프랑스 제4공화국은 유럽 사회에서 1인분 역할을 톡톡히 해내었지만 프랑스 제4공화국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주의에 대한 회의적인 여론이 지배적이게 되자 승전국들도 기존의 식민지 국가들을 포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쉽게 식민지 국가들을 뱉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동남아시아 거의 전체가 일본 수중으로 넘어갔다가 일본의 패망 후 동남아시아는 다시 공백의 상태가 찾아왔고 동남아시아의 각 국가들에선 자체적인 독립정부를 수립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일본에게 뺏기기 전 동남아 내 자신의 식민지 국가들이었던 인도차이나 반도 국가들에 대한 지배권을 다시 주장합니다. 프랑스는 아직 식민지 출시 국가들에선 자체적인 독립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다며 신탁 통치를 내세워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과 미국도 승인해 주었습니다. 영국도 인도를 다시 노리고 있었고 미국 입장에선 당시 동남아시아에 공산주의가 퍼지고 있었는데 프랑스가 인도차이나 반도 국가들을 재식민지화하면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아줄 수 있다고 봤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직후 오늘날 호치민시에 해당하는 사이공에 프랑스의 공수부대와 프랑스 정치인들이 들어오면서 베트남 남부를 순식간에 장악했습니다. 당연히 베트남 내 반프랑스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죠. 민족주의 진영, 사회주의 진영 할 것 없이 모두가 프랑스가 베트남에 들어오는 걸 반대했습니다. 반프랑스 민족 정서는 갈수록 심해졌고 9월 말 베트남인들이 프랑스 민간인 152명을 학살하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프랑스는 베트남을 배제하고 국제사회에서 향후 5년 동안 프랑스는 베트남에 2만 5천여 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기로 합니다. 프랑스는 베트남 응우엔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바오다이 황제를 다시 황제로 옹립하고 베트남 남부와 캄보디아 일부에 콘친차이나 괴뢰국을 수립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반공산주의 세력들을 포섭하기 시작했죠. 1946년 11월 20일 어느 한 항구에서 프랑스 군대와 베트남 군대 사이에 소규모 총격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빌미로 11월 23일 하이퐁 항구에서 프랑스 해군이 함포 사격과 비행기 포격을 가했고 최소 6천여 명의 베트남 시민들이 사망하면서 이 베트남과 프랑스 사이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 전쟁을 베트남사에서는 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라고 합니다. 1차 인도차이나 전쟁은 단순히 베트남 대 프랑스를 넘어 호찌민이 이끌던 베트남 공산주의 세력과 자유주의 진영 세력 간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1948년 9월 27일 미국 백악관은 인도차이나 지역에 대한 대응안을 통해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에 프랑스를 미국이 적극 지원하며 코친차이나 정부를 베트남의 정식 임시정부로 승인하기로 합니다. 여기에 소련과 중국이 호치민의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국제적으로 공식 승인해 주었으며 마찬가지로 프랑스와 인도차이나 전쟁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결정했습니다. 전쟁은 주로 베트남 북부와 중부지방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홈에서 싸우는 전쟁인 만큼 그리고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제 겨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만큼 베트남이 유리하고 프랑스가 불리했습니다. 프랑스 북부 전선에서 계속 밀리고 철수하기만 하던 프랑스군은 1954년 디엔비엔프에 고립되고 마는데 베트남군은 디엔비엔프에 있던 프랑스군을 완전 포위한 채 공격했고 디엔비엔프 전투는 프랑스의 완패로 끝났죠. 디엔비엔프 전투를 끝으로 프랑스는 더 이상 전쟁을 이어갈 수 없다고 여기며 1차 인도차이나 전쟁은 프랑스의 패배로 끝났죠. 인도차이나 전쟁이 시작되었던 1946년부터 디엔비엔프 전투가 끝나던 1954년까지 무려 15만 명이 넘는 프랑스군이 전사했습니다. 프랑스가 포기 못한 식민지는 이 아프리카에도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프랑스가 심혈을 기울였던 아프리카 식민지가 아주 오래도록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알제리였습니다. 알제리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군사적 요충지이자 북아프리카 통치의 거점으로서 프랑스 제국주의의 핵심 기둥이었습니다. 동시에 프랑스 본토가 제2차 세계대전으로 피폐해진 뒤 알제리는 농산물, 석유, 가스, 광물자원 공급지로서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했고요. 하지만 시대가 시대인 만큼 알제리 사람들은 프랑스의 식민지배에 반발했습니다. 1945년 프랑스군이 독립시위를 하던 알제리인들을 잔혹하게 진압하는 세티프 학살 사건이 있었고 이는 알제리 독립운동을 더욱 부추기기만 했습니다. 1954년 11월 1일 알제리 민족해방전선이 무장봉기를 일으키며 전면전이 시작되었죠. 프랑스는 대규모 군대를 투입했으며 고문과 대량 체포 등 이 잔혹한 탄압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알제리에 살던 프랑스인들을 피에누아르라고 하는데 이들도 민병대를 조직해 알제리 토착민들을 공격했죠. 이게 알제리 전쟁입니다. 그러나 알제리 민족해방전선은 게릴라전과 테러를 통해 도시와 농촌 곳곳에서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문제는 이 알제리 전쟁이 프랑스 내부에서도 큰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제4공화국 정부는 잦은 내각 교체와 정당 간의 대립으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고 특히 1956년 사회당 정부가 평화 협상을 약속했으나 오히려 전쟁을 확대해 신뢰를 잃었죠. 그리고 알제리 내부에서 전쟁을 강경하게 원하던 군부와 피에누아르인들도 전쟁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입장이 애매한 프랑스 정부에 불만을 품으며 봉기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프랑스 제4공화국을 무너뜨리겠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죠. 그러니까 프랑스 제4공화국은 전쟁에 찬성하는 쪽도 반대하는 쪽도 어디에게도 지지를 받지 못하던 겁니다. 가뜩이나 불과 몇 년 전 디엔비엔프 전투의 패전과 인도차이나 전쟁에서의 패배로 이미 프랑스 제4공화국의 권위는 실추되어 있었고요.
프랑스의 상황이 워낙 어지러워지면서 프랑스인들은 샤를 드골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자유 프랑스를 이끌었던 샤를 드골, 이런 리더가 없어서 프랑스가 국내외적 이미지가 실추된 거라며 구국의 상징인 샤를 드골을 불렀고 샤를 들고도 등판하기로 합니다. 당시 프랑스 내부 상황은 당장의 내전이 발발해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사회가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군부에서도 샤를 드골을 내밀었고 드골은 공개적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나는 공화국의 부름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언하며 복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결국 1958년 6월 대통령 르네 코티가 의회에 압박을 가해 드골에게 총리직을 맡기도록 했습니다. 드골은 권력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새 헌법을 제정할 수 있는 비상 입법권을 요구했고 의회는 이를 승인했죠. 애당초 의원내각제를 부정하고 대통령 중심제를 원했던 샤를 드골이기에 기존 제4공화국의 불안정한 의회 중심 체제를 비판하며 강력한 행정부를 가진 새로운 공화국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졌고 1958년 9월 국민투표에서 새 헌법은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다만 의원내각제라는 기존 프랑스 정치의 상징성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의원내각제와 대통령 중심제가 합쳐진 의원 집정부제, 즉 대통령과 총리가 거의 대등한 권한을 가지는 정치 체제를 채택하죠. 이에 따라 제4공화국은 공식적으로 해체되고 제5공화국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프랑스 제5공화국이 지금의 프랑스입니다. 샤를 드골이 프랑스 제5공화국의 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요. 집권 후 드골은 점차 알제리 독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알제리 민족해방전선과 협상에 나섰습니다. 비록 국내 강경파와 극우단체들의 반대 테러가 있었지만 드골은 강경하게 나가 독립협상을 밀어붙였죠. 1962년 3월 에비앙 협정이 체결이 되면서 알제리는 130여 년 만에 독립하였습니다. 이후 60년대 프랑스는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부흥기를 맞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오랜만에 오는 프랑스의 번영기였죠. 프랑스의 국제적 이미지가 다시 부상하고 GDP는 고공성장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대에 대한 부작용이었을까요? 1968년 프랑스에서는 또 완전히 새 시대를 여는 대격변의 사건이 터집니다. 분명 60년대는 프랑스의 경제 부흥기이기는 했지만 동시에 농촌 붕괴, 청년층의 소외, 노동자 불만 같은 사회적 긴장이 축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위주의적 통치, 세대 간 단절, 사회 개방의 지연은 젊은 세대와 지식인들의 불만을 키우기도 했죠. 이러니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사회주의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대학 진학자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시설과 비민주적인 학제 운영이 청년층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었죠. 여기에 1960년대 자체가 미국에선 베트남전 반전운동이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는 제국주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었기에 미국과 서방 세계의 베트남전에 대해 또 한 번의 제국주의라며 규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히피 문화도 유럽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었죠. 60년대 학번 프랑스 대학생들은 2차 세계대전을 겪지 않았거나 갓난하게 겪은 세대가 20대가 된 케이스로 기존 프랑스의 체제와 관습에 대해 대단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워낙에 거침이 없고 자유를 향한 갈망이 엄청났던 세대였죠. 1968년 3월 파리 근교 낭테르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이 학내 통제와 남녀 기숙사 분리 규정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였는데 경찰이 이를 강경진압해버렸습니다. 경찰들의 강경진압 소식이 파리 내 대학생들에게 퍼지자 대학생들은 학교를 불문하며 들고 일어났고 특히 심했던 곳이 파리의 소르본 대학교였습니다. 소르본 대학교 학생들마저 수백 명이 체포되고 경찰들이 대학교를 점거해버렸습니다. 공권력이 대학교를 점령했다며 불만이 더 확산되면서 분노한 학생들과 시민들이 파리 시내로 몰려나와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 정점이 1968년 5월이었고 시위대들은 옛 프랑스 대혁명 때처럼 바리케이트를 치고 화염병과 돌들을 투척하며 강경 시위로 번졌습니다. 언론은 이를 5월의 밤들이라 부르며 연일 대서특필했죠. 처음엔 단순한 학생운동이었지만 곧 노동자들의 대규모 연대 총파업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노조는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공장 가동을 멈췄고 전국적으로 약 1000만 명의 노동자가 파업에 동참했죠. 공장, 교통, 통신이 모두 마비되자 프랑스는 사실상 국가 기능이 정지된 상태에 놓였고요. 파리 거리는 상상력이 권력을 잡는다 이런 급진적 구호로 뒤덮였습니다. 68 혁명은 프랑스 예술계에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혁명 이전까지 프랑스 예술계는 국가 제도나 아카데미 중심의 보수적인 질서에 묶여 있었고 영화, 미술, 문학 모두 엘리트 중심의 체계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68 혁명을 기점으로 젊은 세대 예술가들은 기존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예술을 외쳤고 예술은 사회 변혁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확산되었습니다. 당시 누벨바그 사조를 이끌며 영화계의 상징적인 인물 장리 고다르는 영화의 정치성을 강조하였고 프랑스 국립영화센터와 칸 영화제가 혁명 시기에도 상영을 진행한다고 하자 예술이 현실과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며 상영 중단 시위를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1968년 칸 영화제는 혁명의 여파로
조기 중단되었고 이는 프랑스 영화사에서 전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고다르는 이후 영화는 무기다라는 신념 아래 전통적인 서사와 미학을 거부하고 선전적이고 실험적인 정치 영화를 제작했죠. 미술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화가와 디자이너, 학생들이 아틀리에 포퓰레르, 일명 인민공방을 조직해 혁명 구호를 담은 포스터와 그래픽을 제작했는데 거리의 미술로 불린 그 포스터들은 예술의 사회 참여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됐습니다. 또한 기존의 상업 갤러리 중심 체계를 비판하며 예술이 대중의 손에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죠. 즉 68혁명은 프랑스 예술을 제도 안의 예술에서 거리와 대중의 예술로 전환시킨 분수령이었습니다. 이후 예술계는 정치적 발언과 사회적 실천에 장애되었고 프랑스뿐 아니라 전 세계의 실험예술, 페미니즘 미술, 참여예술 운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정도로 대규모 시위가 확산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창출되면서 정치권도 이에 대해 반응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초기엔 당황했던 드골 대통령이었지만 군부와 보수층의 지지를 재확인한 뒤 질서 회복을 선언했습니다. 드골은 5월 30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국회를 해산하고 보기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죠. 시간이 지나면 시위 규모도 위축되고 6월 들어 파업도 서서히 끝났죠. 총선에서는 드골파가 압승하면서 엄청난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68혁명은 프랑스 사회 근간을 뒤흔들어 놓은 사건이었으며 이 운동은 권위주의적인 정치 문화의 균열을 내고 세대 간 소통, 성해방, 여성운동, 환경운동 같은 새로운 사회의식을 확산시켰죠. 노동자들은 그르넬 협약을 통해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얻었고 학생운동은 이후 교육제도 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울러 드골도 끝내 이듬해 1969년 투표에서 패배하며 길고 길었던 드골의 체제도 종말을 고했습니다. 70년대 들어서는 1, 2차 오일 쇼크를 통해 프랑스 경제의 황금기도 끝이 납니다. 아닌 나라가 뭐 없겠지만 프랑스가 유독 석유 의존도가 강했고 이로 인해 프랑스의 경제가 다시 휘청거립니다. 오일 쇼크를 당한 뒤 프랑스는 새로운 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그래서 프랑스가 이악 물고 진행시킨 에너지 사업이 원자력이었습니다. 이미 프랑스는 핵 개발을 위해 원자력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었지만 오일 쇼크를 계기로 더 박차를 가했고 단 10년도 안 되어 전국에 수십 개의 원전이 세워졌습니다. 프랑스는 1980년대 들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발전국으로 도약했으며 오늘날 프랑스는 전체 전력의 약 70% 이상을 원자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랍니다. 아울러 역시나 프랑스 주도로 유럽의 경제통합 노력이 더 확장되었습니다. 1986년 단일 유럽 의정서가 체결이 되어 관세, 자본, 노동, 서비스의 자유이동을 목표로 하는 단일 시장이 추진되었고 1992년에는 마스트리트 조약을 통해 12개국이 유럽 중앙은행을 설립하고 화폐 통화 단위를 단일화하고 공동 외교 및 공동 방위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듬해 1994년 유럽 연합, 즉 EU로 연결되었죠. 1999년부터는 유로화가 통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현대사에서 또 골머리를 앓던 게 난민 이슈였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 중 옛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국가들에서 프랑스로 많이 넘어왔는데 1991년 알제리에서 내전이 터지자 수만 명의 알제리인들이 프랑스로 건너왔습니다. 일단 프랑스 정부는 받아줬는데 프랑스 내 이슬람 급진주의가 확산되면서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게 안보적으로 위험하다는 위기의식도 퍼지죠. 이때부터 난민 보호와 안보 우려가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995년 파리에서 발생한 이슬람 무장 조직의 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아프리카, 중동, 동유럽 난민이 급증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테러 방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망명 절차를 더 엄격화시켰지만 2000년대 세계 곳곳에 이슈들이 터지면서 그 난민들이 대거 프랑스로 들어왔습니다. 프랑스는 인권을 중요시 여기면서도 또 때로는 난민들에게 강경하게 나갔지만 여전히 난민 유입을 완전하게 막을 수는 없었고 또 아무래도 치안에 위협을 받기도 했죠. 2010년대에는 이 시리아 내전과 아프리카 사헬 지역 불안적으로 난민이 폭증하면서 프랑스 사회 내에서도 포용대 배척의 갈등이 심화됐습니다. 2015년 파리 테러 아마 생생하실 텐데요. 이때 사건 이후엔 반이슬람 정서와 극우 정치의 확산 속에서 난민 정책이 프랑스에서는 예민한 정치적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프랑스는 여전히 난민 수용국이자 경계국입니다. 연간 약 10만 명 이상의 망명을 신청하고 있지만 승인율은 25에서 30% 정도에 불과하죠. 요즘 프랑스 경제가 곧 붕괴될 거라는 기사들 심심치 않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프랑스는 국가부채와 재정적자가 계속 누적되어 왔습니다. 유로화 사용으로 독자적 통화정책이 불가능해서 경제 충격의 대응력이 약화되었죠. 또한 청년 실업률은 꾸준히 높아서 2020년대 들어 15에서 20% 수준을 기록하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산업 구조가 서비스, 관광, 공공부문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생산성 정체 문제도 계속됐고 코로나로 인한 결정타도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 비중이 높지만 노후 원전 정비 지원으로 에너지 비용이 상승했고 소비자 물가도 급등합니다. 정부는 임금 인상, 보조금, 세금 감면 등으로 대응을 했지만 단계적인 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죠. 또한 노동시장 경직성과 강력한 노조는 파업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며 투자 환경을 제한했습니다. 프랑스 경제는 외견상 규모는 크지만 저성장, 높은 실업률, 재정 적자, 산업 경쟁력 저하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답니다. 프랑스의 공공부채가 2025년 3월 기준으로 3.346조 유로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는 프랑스 GDP의 약 114%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를
이러한 높은 부채 수준은 국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죠. 국제통화기금 IMF에서는 프랑스에게 이 지속 가능한 재정 전략을 수립하고 복지 지출의 효율성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프랑스가 결국 IMF 사태를 맞이하는 건 아닌지, 결국은 IMF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을지 구제 금융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죠. 당장은 프랑스는 거부 중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정치계도 완전히 분열되어가지고 개판인 상황입니다. 총리가 한 달도 안 되어 사임하고 난리도 아니죠. 정치와 경제가 엉망이 되어버린 프랑스, 이젠 어떤 역사로 흘러가게 될까요? 지금까지 프랑스의 역사였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